자, 94회 전선세무 1급 세법 파트 11번부터 15번까지 이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11번 갑니다.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런 문제 이제 맞아 주셔야 돼요. 요런 거 이제 실기할 때도 중요한 얘기니까. 1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셔야 우리가 대손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1번 결산 조정 사항이시고요. 다음 2번 상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자 요거 맞죠? 요거 신고조정 사항이시죠. 다음 3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1년이 아니라 2년이시죠. 그죠? 요거 결산조정 사항이시죠. 답안에 3번 틀리셨고, 4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 오케이 맞죠? 결산조정 사항이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3번.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12번. 매입처별 세금 계산 사개표를 제출할 때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 사개표를 제출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가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 신고를 하거나 예정 신고에 제출할 거를 확정 신고에 이제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게 되면은 따로 가산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거든요. 나라 입장에서 이득이 아니라. 근데 회사가 그거를 실수해서 빼먹었기 때문에 회사가 불이익을 본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매입세액이라는 건 매출세액에서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 매입세액 빼는 거는 회사의 이득인 거지 나라의 이득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자기가 똑바로 못 챙겨가지고 자기가 이득 볼 수 있는 거를 못 봤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나라 입장에선 땡큐죠.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되셨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수정 신고를 하거나 다음에 예정 신고할 때 이제 예정 신고할 거를 확정 신고에 제출한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하면서 이제 가산세는 따로 없는데 이거를 회사가 계속 이제 모르고 있다가 나라에서 세무조사를 나와서 그걸 나라가 챙겨주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가산세가 있어요. 되셨어요? 회사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은 거를 회사가 챙기면은 가산세가 따로 없는 건데 자기가 불이익 봤던 거니까. 근데 옆에서 나라가 야 너 이거 틀렸었잖아 라고 찍게 되면은 옆에서 누군가 도움을 준 거죠. 그렇게 되시면 나라한테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답안에 가시는 게 2번 틀리셨고요. 다시 2번 맞고요.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지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니까. 되셨죠? 다음 또 가볼게요. 자, 다음 아래 내려가시면요. 13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는 사실 이게 한 10회차 전인가 15회차 전인가 실기로 나왔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그때 정확하게 제가 말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주주였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때. 근데 요런 문제는 사실 보시면서 좀 찍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이 암기를 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구인력 개발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것만 외우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을 한번 보면은 연구인력 개발비란 뭐 이런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래 내려와서 사망해 보게 되면은, 자,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자란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래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다음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되셨죠? 자, 뒤에 보시면요. 다만 주주 및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2호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 당해 법인의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0, 즉 10%를 초과하는 주주는요, 연구인력 개발비로서 제외를 한대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 세법 규칙에 이렇게 시행 규칙에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10%를 초과하는 주주 임원,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신 거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아래 가볼게요. 14번 갑니다. 14번.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우리 회사가 보세구역 안에 있대요. 여기가 보세구역이라고 봅시다. 되셨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아름무역이래요.
자, 그래서 아름무역은 외국에서 도착한 원재료를 생산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음 상사에 1,500만 원에 공급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외국에서 도착해서 보세구역으로 온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그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공급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물건을 받을 때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질 않아요. 되셨어요? 그러고 이거를 이제 언제 수입으로 보냐면은 이런 상태일 때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와서 보세구역 내에서 다음으로 이제 외부로 공급이 될 때 이럴 때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공급하는 시점에 재화의 수입으로 봐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금액은 관세의 과세 가격과 다음에 관세와 뭐 개별 소비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다음에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 환경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뭐 주세라든가 등등등등등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데 되셨어요? 요게 재화의 수입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관세 가격이 600만 원 다음에 관세가 120만 원이래요. 그럼 재화의 수입 금액이 720만 원이거든요. 이건 이제 누가 징수를 하냐면 세관장이 징수를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어차피 뭐 관세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보세구역 내에서 이제 물건이 반출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세관장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무역에서 밖에 있는 다음 상사에다가 물건을 공급하실 때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요. 되셨어요? 근데 이제 공급한 거는 얼마에 공급을 했어요? 1,500만 원에 공급했죠. 그럼 재화의 수입 가격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공급했잖아요. 그럼 그 추가되는 금액은 누가 돈을 벌었다고 보는 거냐면 아름무역이 돈을 벌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에 있는 다음 상사의 물건을 공급할 때 세관장이 이제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각과 관세와 개별 서비스와 농어촌 특별세와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등등등등등을 더해서 세관장이 이제 재화의 수입의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물건 판 건 얼마라고요? 1,5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에서 720만 원을 빼게 되면은 남는 금액은 누가 돈을 벌었다고 봐야 된다고요? 아름무역이 돈을 벌었다고 본다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 외 나머지에 들어가시는 1,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세관장이 징수해야 되는 720만 원을 뺀 그 외 나머지 780만 원은 누구 거다? 아름무역 거다. 되셨어요? 그래서 아름무역이 징수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는 얼마다? 10%에서 78만 원이 된다. 되셨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게 1번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또 갈게요. 자, 다음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론 문제 나오시면은 보세구역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문제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면은 재화의 수입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러고 보세구역 내에서 물건을 공급받게 되면은 보세구역 안에서 물건을 공급받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되셨어요? 그래서 보세구역 다시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올 때는 재화의 수입이 아니고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이 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되셨죠? 번호를 좀 매겨볼까요? 1번 수입 아니다. 다음에 여기 2번 재화의 공급이다. 되셨죠? 다음 그러고 3번 보세구역 밖으로 이제 반출이 될 때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그러고 공급도 될 수 있다. 되셨어요? 공급도 될 수 있다. 관세 과세 가격 관세 대상 이제 재화의 수입 과세 표준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급도 될 수 있다. 다음 마무리 4번.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물건이 공급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요 부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은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세무회계 문제 나오던 거예요. 세무회계 2급인가 나오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마무리 15번. 자, 다음 중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시게 되면은요 1주택에 대한 그 비과세 적용을 이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시게 되면은 1주택이어도 과세를 합니다. 되셨죠? 요거 말 좀 정리하셔야 돼요. 실지 거래가 그러면 안 돼요. 실지 거래가 그러면 양도소득입니다. 기준시가요, 기준시가. 다음 그러고 2번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요게 조금 말이 애매한데 2천만 원 이하시면은요 이게 선택이에요. 종합과세를 하시든지 되셨어요? 종합과세 방식을 해가지고 종합과세로서 가시든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해서 세액 계산을 따로 하시든지 되셨어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이제 분리과세라 그러시면요 원천징수하고 과세 종결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금 계산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로. 되셨어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자도 확정신고는 하셔야 돼요. 분리과세 선택을 했더라도 이게 세금 계산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합산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분리과세 방식을 하거나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괜찮은데 분리과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는 의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답안의 여지를 준 것 같고요. 다음에 아래 3번 분리과세 시 등록 임대주택의 기본공제 400만 원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라고 적혀 있으신데 이 부분은 다른 종합과세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40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하기 때문에 3번은 확실하게 틀렸어요. 되셨죠? 그러고 추가적인 여담은 이게 만약에 등록주택이 아니라 미등록주택이었으면요 기본공제가 200이에요. 되셨죠? 그래 답은 이제 확실히 3번인데 아마 출제자는 3번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번이 말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2번도 중복 답안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4번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 공제 가능하다. 맞죠? 이게 상가였으면 안 되는데 주택이면 가능하시죠? 답안에 가시는 게 2번, 3번이었는데 아마 이 문제가 나중에 수정이 되신다면은 3번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